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의 지상군 총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초대형 수송 헬기가 있습니다. CH-53 스텔리온 헬기인데 이 스텔리온 헬기가 격추됐어요. 그런데 그 스텔리온 헬기를 격추시킨 무기가 북한제 무기 불새2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로 쐈다라는 건데요. 북한제 무기를 하마스가 대량으로 가지고 있고 그 북한제 무기가 미국이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수송 헬기를 파괴시켜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지금 이 러시아와 나토가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나토가 지금 핵공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발끈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의 최초 해양조사선 프로테우스 함이 공식 취역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인도가 P-75I 잠수함 사업에 스페인 그리고 독일 업체가 출혈 경쟁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 해군 최초의 해양조사선 RFA 프로테우스 함이 취역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민간 선박으로 운영되던 배를 영국이 사들여 고성능 소나와 무인 수중정 운용 능력을 부여한 6,000톤급 해양조사선인 프로테우스 함은 앞으로 북해 일대에 배치돼 러시아의 수중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자산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유럽 업체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네덜란드가 노후화가 극심한 월러스급 잠수함 4척 가운데 1번 함을 퇴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지연돼 월러스급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퇴역한 월러스 함은 나머지 3척의 부품용으로 해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의회가 미국의 핵 대비 태세를 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행정부에 핵무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핵 대비 태세는 요구되는 현대화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현대화 난도질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군 아파치 가디언 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MQ-1C 그레이 이글 무인기의 카운터 드론 작전을 위한 신형 합성 개구 레이더가 장착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글 아이로 명명된 신형 레이더는 최대 201km 거리에서 소형 드론을 탐지해 아군 자산에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 보급이 완료되면 미국군의 드론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이 든 성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도 해군의 중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 P-75I 프로그램 수주를 위해 스페인의 나반티아와 독일의 티센쿠르프 마린 시스템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머지 모든 회사가 스스로 사업 참여 철회를 선언한 이 사업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 과연 이 사업에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국이 정말 놀랍게도 최초의 해양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아니, 영국이라는 이 해군 강국이었던 나라가 물론 지금은 별로 좀 많이 퇴색했지만, 그리고 러시아의 북방 함대가 북해 대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영국이 해양조사선을 이제 처음으로 보유하게 됐다? 참 놀랄 노자인데요. 이 해양조사선은 아주 성능 좋은 소나, 수중 잠수정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 잠수함 탐지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임무죠. 그런데 이제 이 배는 새 배는 아니고 민간용 선박으로 운영되던 걸 여기저기 주인이 바뀌고 하던 걸 영국 해군이 사서 이렇게 해양조사선으로 만들었다. 고선은 쏘나 집어넣고 하는 건데, 이야, 영국이 정말 이랬군요. 참 희한합니다. 자, 네덜란드가 4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내년까지 잠수함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자존심이 좀 셌나 봅니다. 그래서
유럽 업체 외에는 안 돼. 라고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한국 업체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조건을 달고 해서 지금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의 S80, 그리고 독일 티센크프 마린 시스템스의 212급, 이렇게 두 모델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새로 선정한 잠수함이 이제 도입이 되면 한 척 빼고, 또 도입되면 또 한 척 빼고, 이런 식으로 맞교대를 해서 퇴역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새 잠수함 도입 사업 선정도 안 했고, 그 선정해봐야 아무리 빨라봐야 유럽의 스타일상 5년 이내에 되지 않을 텐데 벌써 일본 함을 퇴역시켜버렸어요. 왜냐? 부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함을 퇴역시켜서 이걸 가지고 2, 3, 4번 함의 부품, 이 돌려막기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참 처절하네요. 31년 쓴 잠수함 퇴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미 의회가 핵 대비 태세에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핵 잠수함도 부족하다, 전략 핵 잠수함도 부족하다, 또 이지스함도 부족하다, 뭐 등등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나왔어요. 핵무기, 핵미사일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보고서를 쭉 보면 중국, 러시아가 급부상하고 있고, 또 특히 이 중국은 전략무기 감축협정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노후됐으니까 성능도 떨어졌다 라는데, 자, 미 공군이 운용하는 이 미니트맨 3, 이 ICBM 같은 경우에 이게 1970년도에 실전 배치됐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50년 훌쩍 넘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80년대 초에 피스키퍼라는 걸 만들려고 했다가 그 이제 취소하고 계속 미니트맨 3 오다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 계속 미 공군 전략사령부 측에서는 새로운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라는데, 그 오바마 때 핵무기 계획을 다 날려버렸어요. 육해공 할 것 없이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50년 넘은 미니트맨 3를 운영하고 있는 미 공군의 ICBM 전력이고, 또 미 공군에서 B-61 전술 핵폭탄 쓰죠. 최근에야 B-61-12,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버전이죠. 그거 나오기 전에 있던 B-61-11, 그 버전은 1962년도에 실전 배치됐어요. 60년 넘었죠. 어마어마하게 노후된 전술 핵폭탄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고,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급에서 사용하는 트라이던트 2 D5, 이 미사일도 벌써 34년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 오바마 때 핵무기 계획을 다 날려버렸어요. 물론 그때 뭐 금융위기 해서 시켓에 들어가서 뭐 국방 예산 축소하고 하고 있었지만, 그때 아니 핵무기 다 자르면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핵무기 외에 다른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대응 능력 갖췄습니까? 안 갖췄죠. 항공모함 날려버리고 뭐 다 날려버렸으니까 오바마 8년 동안 미국의 군사력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그 잃어버린 8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그 시기에 러시아는 석유를 마구마구 팔면서 굉장히 군사력을 끌어올렸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미국은 오바마 때 완전히 핵무기를 날려버린 그 여파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다라는 그 성찰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력 증강 하루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MQ-1C 그레이 이글 무인기인데, 이 MQ-1C 그레이 이글은 아파치 공격 헬기의 표적 정보를 정찰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죠. 지금은 이제 카이오와 워리어 정찰 헬기의 임무를 대체하는 그레이 이글인데,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완전히 드론 전쟁이 됐죠. 소형 자폭 드론 마구마구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그레이 이글 가지고 아파치의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지상 전력 타겟팅 외에도 이 합성 개구 레이더, 즉 사우 레이더를 장착해서 이 상공에서 바라보면서, 사우 레이더는 뭐 구름이 끼거나 전천후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탐지를 해서 아파치 헬기에 전송을 해줘서 아파치 헬기가 스팅어 미사일이나 기관포로 격출시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네트워크 자산을 이용해서 지상군에게 알려줘서 지상의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 격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우리도 이 자폭 드론, 배회 탄약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아니할 수 없는 정말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인도 P-75I 이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 아까 네덜란드처럼 여기도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의 S-80 플러스 그리고 뭐 212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는 214급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214급이죠. 그렇게 두 종류가 남아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프랑스의 스콜펜 뭐 또 스웨덴, 러시아, 한국 등등 많은 나라들이 이 잠수함 사업에 들어왔다가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황당하죠. 니들이 기술 다 대주고 그리고 사업 관리 다 하고 그렇지만 부품은 인도에서 생산하고 그렇지만 AS는 니들이 끝까지 다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은 하나오션이 됐던 뭐 또 그때는 또 이제 주인도 애매하고 했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당시 DSM이 대우조선해양은 졸업했어요.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다 졸업했어요. 이 둘만 남았는데 왜 남았냐? 스페인은 나반티아의 S-80 플러스는 지금 해외 수출 실적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함을 보여줘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손해보고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이 독일은 이 214 완전 땡처리 그래서 지금 이제 212급 여기는 212급으로 네덜란드도 그렇지만 다 212급으로 수출 시장에 경쟁에 내보내는 거고 그러면 214급은 어떡하냐? 그냥 이번에 땡처리 해버리자 라는 땡처리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땡처리 하더라도 지금 사후관리 AS 다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업은 정말 조건 잘 따져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한 핵전쟁 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례 군사 훈련이지만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현지 시각 10월 16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남부 유럽 일대에서 대규모 핵전쟁 상황을 모사한 스테디 패스트 눈 훈련을 실시한다고 미 유럽 공군이 밝혔습니다. 미 유럽 공군 사령부는 10월 16일부터 10일 일정으로 13개국 6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한 가운데 스테디 패스트 눈 훈련이 실시된다라고 밝히며 훈련은 러시아 국경에서 1000km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실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B-1B 폭격기 4대를 전진 배치한 바 있는데요. 이번 훈련은 기존에 배치된 폭격기 태스크포스 전력과 별개로 미 본토에서 직접 발진하는 B-2A 스텔스 폭격기와 B-52H 전략 폭격기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 유럽 공군은 이번 훈련이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지중해 상공에서 실시될 것이며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폭탄과 미사일 투발 훈련이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 핵무기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번 훈련은 미국과 나토가 세계 각국에 조성된 긴장과 지정학적 혼란을 이용해 러시아에 어떤 압박을 가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이 훈련은 매년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리아브코프 외무차관은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이러한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군사 계획에 이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며 핵전력을 이용한 무력 시위를 예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핀란드 파이프라인 폭파 등 여러 사건으로 양 진영의 긴장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번 훈련으로 양측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스테디패스트 눈, 그러니까 확고한 오후,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연례 훈련인데 이거 이제 뭐 북핵 쪽에서도 하고 남유럽 지중해에서도 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데 이번에는 남유럽 지중해에서 한다 이건데 저는 이 지중해에서 남유럽에서 한다 이건 흑해 쪽의 우크라이나를 백업하는 핵전력으로서의 능력 플러스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 전쟁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이란 등등 또 이 하마스의 배후에 이번 작전의 배후에 러시아가 개입됐다라는 유력한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교관단이 이 기습 작전에 동원됐다라는 그 정황 비디오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상황 등등 해서 다 견제하는 이런 장소를 이탈리아 상공, 크로아티아 상공 이렇게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B1B 폭격기가 4대가 왔지만 그건 오직 이스라엘 상황을 백업하기 위한 폭격기고, B1B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의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핵무기 사용, 핵전쟁 훈련에서는 B1B는 사용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B1B 빼고 그건 계속 이 이스라엘 관련한 이 대기를 하고, 그 외에 본토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B2, B-52 등이 날아와서 한다라는 건데, 이 F-16 전투기에 지금 유럽에 있는 5개 국가가 이 쉐어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운영을 하고 있죠. 이 B-61 전술핵 폭탄. 이 나라들 다 참가해서 나토가 핵 투발 훈련을 한다라는 건데, 러시아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긴장이 좀 덜 고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대공 교전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하마스가 개전 후 첫 번째 격추 기록을 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형 수송 헬기를 격추했는데 북한제 대전차 미사일 사용이 의심된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이스라엘군 CH-53D 야수르 헬기를 격추했으며, 이로 인해 헬기가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파됐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현지 시각 10월 15일 관련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개전 첫날인 10월 7일에 발생한 이번 상황은 이스라엘 남부 농촌 지역인 키부츠 비에리 지역 탈환을 위해 동원된 이스라엘군 CH-53D 수송 헬기가 기계 고장으로 불시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수부대원들이 탑승한 야수르 헬기는 이스라엘군이 22대를 운영 중인 대형 헬기인데요. 구형인 D형 사양이지만 엔진이 교체되었고 각종 항전 장비들도 이스라엘제가 탑재돼 현대화된 모델입니다. 이 헬기는 개전 첫날 하마스가 점령했던 키부츠 비에리 정착촌 탈환을 위한 공중 강습병력을 싣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기계 결함이 발생해 정착촌 외곽에 불시착해 모든 병력을 하차시킨 직후 미사일에 피격되었습니다. 하마스는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이 헬기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미사일 피격 직후 헬기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승무원들이 모두 탈출한 뒤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헬기를 파괴한 미사일이 북한제 불세2 대전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세2 미사일은 소련제 AT-4 미사일을 북한이 카피한 모델로 2km급 사거리와 600mm급의 관통력을 보유한 유선 유도식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하마스가 야수르 헬기 파괴에 사용한 미사일이 북한제 대전차 미사일이 맞다면 이는 대전차 미사일로 야수르 헬기를 파괴한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이제 헬기도 대전차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CH-53 스텔리온, 미국에서는 스텔리온이라고 부르죠. 슈퍼 스텔리온, 킹 스텔리온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CH-53D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22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하마스 공격 10월 7일 공격했죠. 그걸 탈환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특수부대들을 태우고 여기에 뭐 한 개 소대기 이상이 타니까 공중강습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한 대가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타겟 마을 외곽에 불시착을 한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거기 타고 있던 특수부대원 보병들이 다 하차를 한 상태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이 모습인데요. 완전히 그냥 뭐 화염에 휩싸였죠.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온 겁니다.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날아왔으면 이 정도로 안 터지죠.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와서 메탈 제트를 그냥 확 뿜어버리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전차보다 훨씬 크죠. 초대형 헬기니까 이 캐빈 부분을 얻어맞았고, 그래서
승무원들은 당연히 뭐 조종사가 이 기수 부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승무원들은 긴급하게 탈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길에 휩싸였고 급기야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 꼬리 부분 일부만 남겨두고 다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라는 건데 이걸 그러면 뭐가 썼냐? 대전차 미사일 불새2가 유력하다 이겁니다. 왜냐? 하마스가 북한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2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날아다니는 걸 쏘지는 못하겠지만 대전차 미사일 느리고 뭐 하니까 그런데 마침 상륙을 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려버렸다라는 건 있고 그래서 북한제 대전차 미사일로 격추한 최초의 항공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CH-53D 이스라엘제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서 지금 파괴된 게 벌써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냐?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때 이 상공에서 호버링 하고 있다가 이 헤즈볼라에게 맞아서 격추가 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비행을 하고 있다가 호버링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맞았고 이번에는 착륙해서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맞아서 격파가 됐는데 북한이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뭐 좀 찝찝하기도 하고 또 북한제 무기가 2km 밖에서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니 원래 이거 뭐 타겟은 전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전차들 능동 방어 장치 반드시 가져야 된다. K1 전차는 뭐 오래됐으니까 하지 말자. K1 전차보다 뭐 아니 K1 전차 타고 있는 이 보병사단 전차대대원은 우리 한국 군인 아닙니까? K2 전차 타고 있는 11사단 뭐 이런 장병들만 한국 군인입니까? K2 전차 타고 있는 장병들도 소중하고 K1 전차, K1A1 전차도 소중해요. 능동 방어 장치 다 달아줘야 돼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장갑차. 뭐 장갑차 그 싸구려 장갑차에다가 능동 방어 장치가 더 비쌀 텐데. 아니 장갑차에는 사람이 더 많이 타는데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장군님들이 우리 병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소중함을 가지고 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진행되어 왔던 이 무기 구매 계획들을 보면 우리 병사들을 생명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심이 조금 들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장군님들은 다르겠죠. 왜냐? 젊은 분들이니까 저보다 다 나이 어린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 그 시각을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전차 몇 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차 몇 대, 장갑차 몇 대 적더라도 능동 방어 장치 다 달아줘서 이런 꼴 안 당하도록 북한 미사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